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유세 현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일부를 줄줄 읽어내려갔죠. 당시 대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 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원이 출처로 지목됐지만 결국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이 문제를 이번에 조사하겠다라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 문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금 그 끔찍한 딸 친구 살해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 디지털대 배상훈 교수와 이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 소식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 요즘 이 댓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인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자, 국정원의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이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그 회의록, 2012년 대선 이전에 이게 논란이 시작이 돼서 참 오래 끌었던 논란인데 이 과정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로 이 NLL 대화록 유출건, 이건 국정원과 당시 여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거죠. 네네. 처음 이게 불거진 건 2012년 국감 때였죠? 2012년 통일부 국감 때 제가 이제 외통위 소속이었는데 정문원 의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발언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것을 다시 대선 때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언제였죠? 정확하게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야, 그 대선 바로 며칠 전이네요. 직전입니다. 예.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것을 주룩주룩 다 읽어나갔죠. 뭔가 문서를 들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살펴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찌라시에서 그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에 그것이 없었고 국정원에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스는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는 것이 또 역으로 증명된 꼴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딴 데서 얻을 방법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NLL 회의록이 왜 국정원에 존재했을까? 그 경위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할 당시에 배석했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조명균 비서관이었거든요. 맞아요. 메모도 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잘 풀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에 용역을 준 거예요. 녹취록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 원본, 진본까지 다 청와대로 줬어야 되는데 함부를 남긴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청와대한테 보낸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똑같은 복사본이겠죠. 그것은 공공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은 기관의 부처의 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를 써서 결국은 공개를 원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녹취록을 풀 당시에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국정원장은 누구였죠? 김만복 국정원장이었을 것으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인데 청와대에 다 넘겨야 할 걸 함부를 남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이명박 정부의 이 대선 당시 그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죠. 그때 어떤 경로가 됐건 새 나가서
선거 유세 과정이 읽혀졌다. 이것까지가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추를 하자면 2012년 10월 달 국정감사장에서 정문원 전 의원이 그것을 말했는데 네.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어요. 이명박 그렇죠. 정부 시절.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자기는 미리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대화록을 보니까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워딩이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선 때 심지어 뭐까지 왜곡해서 악용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굴종적 태도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네, 네. 국내 사정 이런 것을. 네, 네. 근데 제가 또 원본을 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사가 뭐였냐면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열어라라는 거였어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해주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후에 회의 들어와서는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김계관 동무 들어오시오. 그리고 개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예. 가능하다는 걸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180도 또 왜곡해서 선거에 이제 악용한 이게 사례죠. 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원 당시 의원은 통일비서관 지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떤 의미에선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문원 전 의원은 재판까지 받아서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벌금형을 받았죠. 김무성 의원은 이제 무혐의 처리됐는데 예. 그 전 과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네. 그때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데 네. 2013년 6월인가? 6월 20일.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그 이른바 그 대화록. 네. 그거를 비밀 기준을 낮춰가지고 네. 그냥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좌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을 들고 국회로 출발했답니다. 공개한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모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만 그것을 열람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국정원 1차장이었을 거예요. 저희 보좌관 시켜서 출입하는 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출입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이제 뭐 단독 특종이 된 건데 예.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갔죠. 그러니까 제가 합의를 안 해준 거죠. 그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부역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그 다음에 국정원이 민주당 야당 정보위원 의원회관에 들러서 의원 방마다 다 강제 투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 세상에 그 중요한 국가 비밀을 네, 네. 그냥 막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보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또 즉시 수령을 거부해라. 갖다 다 줘라.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제가 이제 원본을 정독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포기 발언도 없었고 보고라는 단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궁금한 건 이명박 정부의 남재준 원장은 그걸 왜 공개했을까요? 공개가 돼서 표현하신 것처럼 정독해보면 대선 때 논란됐던 게 다 잘못된 거네? 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때 다 공개를 했을까요? 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차는 있지만 야당도 다 봤다. 결과적으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다급하게 공개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밀한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 과연 보관이 돼 있는지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자. 근데 국정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에는 부재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더 큰 논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았나 이런 예.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더 큰 논란이 일었죠. 그 후에.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까지 해가지고 네. 대통령 기록관을 뒤졌더니 네. 없었어요.
사초 폐기 논란이 됐고. 네, 그 이제 미스터리로 이제 빠졌는데. 예. 무단으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2013년 6월 20일인데 네.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한 달 후 2013년 7월 24일부터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게 돼 있던 때입니다. 아, 국정원이 코너에 몰려서 위기에 몰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거죠.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양지 최선봉에 서서 네. 전국을 주도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무단으로 유출하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원 댓글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는 CCTV 예. 동영상이 공개되고 예. 그래서 저는 미리 그것을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간 끝에 뭐 재판까지 다 갔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 뭐 조명균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됐죠. 무죄를 받은 네. 수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아마 그 전반의 과정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이 끝난 후의 과정, 네. 2012년에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과정, 네. 2013년에 비밀을 등급을 낮추게 된 과정. 네. 뭐를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NLL 대화록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수 있어요. 참고해서 봐야죠. 참고해서 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갖고 와봐라 하고 통일비서관이 관여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국가 기밀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또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교 비밀 문서도 30년, 50년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정치적 이득, 다시 말해서 대선 때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과연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갔다 봤다 하는 정도는 저는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 선거에 악용하고 또 더군다나 유세장에서 그걸 김무성 의원이 읽고 이랬던 부분은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죠. 네. 그러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네. 정문원 전 의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국정원이란 조직은 특수조직이거든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직 개편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해야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2년 심리전단 그것도 저희가 10월 국정원 국감 때 비공개 회의니까 기자들은 이제 못 봤겠지만 어떤 의원이 제기했어요. 국정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때는 딱 잡아댔죠. 근데 그게 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원세훈 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일. 좋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재준 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똑같은 관계다? 네, 그렇습니다. 비밀 등급을 낮춰서 공개한 것도? 그런 민감한 것을 국정원장 단독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12월 14일 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NLL 대화록을 읽은 날인데요. 그렇죠. 그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하는 뭐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리고 근접하게 딱 붙었다. 박근혜 후보가 항상 앞서다가. 네. 그래서 그날 오전 새누리당이 난리가 납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8시 반에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정원 셀프 감금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에 무더기 고소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항의 방문하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게 다급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견되는 날도 그날입니다. 아하. 공교롭게도. 예. 그리고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3차 TV 토론. 그렇죠. 그 전에 미리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 오찬에서 별거 아닌 걸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또 이미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대선 3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11시에 경찰청에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발표했죠. 예. 그래서 그날 TV 토론은 문재인 후보가 좀 압도했던 토론이었는데 TV 토론에 대한 이러저런 뒷얘기는 없어지고
경찰의 발표 그것이 이제 뒤덮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도 어찌 보면 그 댓글 공작 건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물타는 용으로 네. 대화록이 등장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저는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도 발표를 아예 안 했더라도 네. 어떻게 됐을까. 네, 네. 역사의 가정이라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2013년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예. 인터넷 신문 뷰앤풀과 함께 인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천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87년 13대 대선부터 18대 6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에서 1등을 하는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모집단 샘플링이 아주 좋은 좋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국정원 수사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 표를 달리 찍었을 것이냐, 문재인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근혜를 찍었던 인천 시민 유권자 13.8%가 나는 박근혜 그럼 안 찍었다. 문재인 찍었다. 무려 13.8%? 8%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박근혜 후보는 44.43%, 문재인 후보는 55.14%로 경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네. 그렇게 여론조사가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논란 또 그것의 물타기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NLL 대화록 공개 논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같이 맞물려 가는군요.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범죄를 범죄로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 하면 폐단이 쌓인 것을 없애자, 청산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의 이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런 악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구도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역하고 사람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지자체 선거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전에는 주로 행정적인 의미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하고는 거의 지자체장이 마지막 경력이 된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 지난 대선에서 봐도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신도 약진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군에. 그렇죠. 예. 대통령은 못 됐지만은. 예. 그리고 요즘 보면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의 몸값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 가치가 점점 높아지죠. 몸값이 높아진다. 네. 지방 분권 강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요. 네. 네. 속속 출사표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출연하셨는데 연휴 끝나고 아침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전남지사. 예. 예. 연휴 동안 전남을 샅샅이 다녔다. 한번 이끌고 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김현정 앵커가 그럼 나는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이러니까 그럼 그게 맞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대요. 지금 전남지사 자리가 공석이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무대행 체제죠. 경상남도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원래 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마 무주공산인 지역부터 뜨거워질 거예요. 전남, 경남.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은요? 수도권 현재 서울은 박원순, 경기는 남경필, 인천은 유정복. 공교롭게 3명이 다 당이 달라요. 그러네요. 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인데 제 생각에 아마 세 사람 다 일단 재출마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재출마하겠다고 한 건 남경필 지사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 시장 쪽도 추석 지나서는 입장 밝히겠다 하는데 사실상 삼선 도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보고 있고 오늘 뭐 관련된 농담도 했다던데. 네. 예.
그 유정복 시장도 별 말은 없는데 이분은 아마 재선 도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면은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재선 3선 되느냐 이 여부도 여부지만은 여당은 수도권 싹쓸이가 목표예요. 벌써부터. 그렇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상 도전장을 내놓고 있고 인천은 뭐 박남춘, 홍영표 이런 이른바 친문 인천의 현역 의원들이 도전장 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워낙에 상징적 자리니까 그러면 야당의 도전자는 누가 되느냐 이 관심이죠. 예. 현재 지지율이나 인지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앞서 나가요. 이분은 물론 전 정부 뭐 적폐청산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검사, 장관, 총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선출 쪽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손에 흙도 묻히고. 예.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야당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좀 단일 전선을 형성할 것이냐. 보수 야당은 통합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떤 라인업을 내놓을 거냐. 안철수 대표는 나서느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네. 여타 다른 지역은요? 영호남을 보면은 영남은 TK, PK가 좀 분리되는 현상이 보여요. TK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좀 우세인 면이 있고 그런데 경북지사는 김관용 지사가 이미 3선이라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냐 여부거든요.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김 장관이 안 나서면 또 막상 마땅한 사람이 안 보여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하. 부산의 경우에도 김명춘 장관, 최인호 의원 등이 겸용되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엔 봉하마을, 김해, 양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산은 문 대통령, 김해는 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은데 문제는 선수가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김경수 의원 뭐 출마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현재는 손다래를 치고 있습니다. 예. 호남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승부인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우세예요. 그런데 사람 매치업은 또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저력이 있고 지금은 현역 지사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계호 의원, 김영록 장관 등이 전남지사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광주하고 전북의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단체장에다가 이제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도전을 할 것이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장현 시장이 있긴 있지만은 민주당의 이용섭 일자리 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아요. 예. 충청은 안희정 지사가 재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재보궐선거로 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충남이 좀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여당은 여당 내에서 경선도 복잡하고 야당은 그렇군요. 야당대로 그렇고요. 네. 현재로선 전반적으로 여당이 유리하지만 가봐야 한다. 그렇죠. 막상 사람 대 사람 매치업으로 해보면은 여당이 마땅찮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역 의원의 경우에 의원직 사퇴하면 재보선 등도 이어지니까 당의 전반적인 교통정리도 필요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모 씨.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 살해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범죄 심리분석관 출신인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연결해 봅니다. 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딸한테 콕 찍어서 누구를 좀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그리고 왔는데 딸을 시켜서 음료수에 탄 수면제를 먹게 했고 그리고 딸을 나가 있게 했고 그리고 딸이 돌아왔을 때 내가 걔를 죽였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까지 쭉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그 살인의 부분에 대해서 살인 과정에 대해서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배상훈 교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그걸 봐야지 동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이 사람의 삶이 일종의 거짓과 가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환자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잠깐 일종의 쇼윈도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겠죠. 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과 특정한 형태의 이득을 얻으면서 계속 그 거짓을 쌓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그것 때문에 특정한 형태로
이렇게 생활이 반복되는 상습적인 형태의 거짓된 생활이 반복되는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동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정말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해서 TV 프로그램에 방송되고 그것이 심리적 노출증으로 발전해서 거짓과 가장을 계속 쌓아왔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왜 딸의 친구를 불러서 살해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딸이 14살이거든요. 네. 이분이 35이에요. 예.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들은 역산해 보거든요. 예. 그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소아성기호증과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딸의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살해까지 갔다? 이건가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을 교사를 했다는 것까지 진정을 하고, 근데 그 딸한테는 나가 있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접근이 있었는지는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게 되니까 이제 폭력을 쓰게 되고, 살해하게 되는 거기까지 이제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경찰 발표로 공식 확인된 바는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성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좀 다른 용어는 유사성행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형태의 성행위가 아닌 형태로 성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 흔히 말하는 몸에 나타나는 형태의 그 물적 증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정컨대 그 딸에게도 그동안 그런 행위를 계속 해왔다?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딸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성적 접근을 다른 아이들한테 시도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딸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한테 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아니면 뭐 불렀다 근데 애들이 안 왔다 이런 게 되는 거는 아마도 그 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추정과 의심이지 지금 뭐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배상훈 교수 보시기에는 그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 엄마와의 관계 등등으로 추산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 나오는 얘기는 평소에 그 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일반적인 부부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쪽이 좀 의심이 간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의붓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 소녀의 어머니 말이죠. 예.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명의 가족이 평소에 어떤 습성적인 생활을 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범인이 지금 특정한 형태의 성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가족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그 고소 사건이죠. 자기 아버지의 시아버지. 의붓 시아버지. 그리고 이게 지금 표현이 주는 의붓 시아버지에 관련된 부분도 실제 했을까? 아니면 실제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까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딸도 자기 친구를 불러서 오게 했을 뿐 아니라 수면제가 들어있는 걸 이미 알고 드링크제를 먹게 만들었고 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차에다 같이 싣는데 도와주고 이런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매우 태연하다고 표현하는데 태연하다기보다는 일종의 멍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종의 자기 아버지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이 딸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일종의 그냥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따라가면서 했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인 부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사람들은 세뇌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통제된 거죠. 이미 통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자기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아하. 그리고 범행 후의 행적을 보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했어요. 유서를 형한테 부탁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했어요. 또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조력자의 차량으로 바꿔 타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적장애. 사실 이것은 그 검사가 잘못됐거나 아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상인에 가까운, 정상인보다 더한 형태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리 방식, 사체 유기 부분은 시간 간격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혼수 상태 비슷한 상태로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그걸 그냥 하는 일종의 쇼잉을 한 건지, 그거는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로 자살할 생각이었으면은 흔히 말하는 다른 방법을 취했거나 훨씬 치사량 이상을 먹었겠죠. 예.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 능숙한 사람이라서. 네. 그것도 역시 저는 제 추측이 아마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가 본인의 친형한테 나는 자살할 거니까 유서를 이 홈페이지에 좀 올려달라 했더니 그 친형이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친형과의 관계도 또 오랜 이상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쇼잉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그 쇼윈도 가족 같은 형태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거절했을 때 자기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도 그런 걸 시켰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거나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의미 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 죽을게, 나 이렇게 죽는다라고 평소에 이렇게 엄살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하면은, 형님도, 다른 생각 없이 올렸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거는 일종 정신과적 질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 10년 전 그 희귀병이 방송에 보도되면서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종의, 인격장애 쪽에 가깝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셀럽이라고 합니다. 셀럽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셀럽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일탈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셀럽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닌 건데. 아주 일부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약간의 일탈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하고 결합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의구심은 아직도 많이 남는데 경찰의 최종 결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유수한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의 소득, 또 병적 정보,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그것을 나눠서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황당한 정황이 또 나왔네요. SK텔레콤, KT,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무려 1,200만 건가량을 고객 동의 없이 서로 교환했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진선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다 돈이 돼서 서로 이걸 해킹해서 돈 받고 팔고 이런 건 여러 건 봤는데요. 그죠? 네. 이번엔 그러면 대기업끼리 서로 돈 주고받고 사고 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경련에서 빅데이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꼭 양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요구되는 것과 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항상 대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법을 고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침이란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 그래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기업이 해가지고 결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몇 개의 공공기관에서 그걸 해주게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비식별 조치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그 방식을 비식별 조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선미 의원이 하나생명에 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험 가입에 뭐 얼마짜리를 어떻게 가입했다는 정보만 가지고 진선미 의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없애버린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랑 뭐를 어떻게 결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뭐 집에 관한 정보니, 뭐 자동차의 정보니, 뭐 대출 상황이니, 막 이런 예민한 정보들을 다 모으면 그걸 가지고 기업들에서는 그 고객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만 본인들이 취하면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가져다가 결합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보면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비식별 조치라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어디다 주면 공공기관 어디서 그걸 하나로 묶어줍니까? 그 기관을 한 7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이런 곳들에서 공짜로 해주고. 좋아요. 공짜로 그 데이터를 결합해서 SK텔레콤에도 주고 하나생명에도 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영원히 거기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누군가의 그 고의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재식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식별이라는 건 뭡니까? 비식별화가 돼 있던 것을 다시 결합을 하면 재식별이 돼서 개인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그 감시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기업의 속성은 이렇게 비식별 조치가 강화되면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비식별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업에다가 다 맡기는 거죠. 기업한테 맡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12건이 대형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SK, 한화, 삼성, KB, SCI 신용평가 이런 회사, 평가정보회사에서 했는데 총 1억 7천만여 건의 개인정보 결합이 시도가 됐고 그중에 1226만 건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 간의 교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SCI 평가정보에서 3,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하고 하나생명하고 결합을 시도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대다수가 그런 결합의 대상이 됐고 그 결합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는 전혀 받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설명 들으면서 혼자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예컨대 SK텔레콤이 그 SCI 신용정보에 하고 데이터를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받은 자료 중에 SK텔레콤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무리 비식별 됐더라도 금방 누군지 파악할 만한 자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재식별이 되면 우리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나는 원래 알고 싶었는데 모르고 있던 걸 다 알게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그 결합을 시도했던, 그러니까 각 정보를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 내부 문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식별화의 그 시도를 최소화하겠다. 서로가 합의해서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게 된 겁니까? 소득.
소득, 경적 정보, 신용 등급, 연체 정보, 신용 대출 건수, 대출액, 통신료 미납 횟수, 상환액,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택 가격, 자동차 차량 가액, 그다음에 각종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위험을 축소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법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다 열어줘 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재식별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감시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게 맡기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 심사를 하는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건 뭐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실제로 그 정부 주체들이 접근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상태로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항상 그랬거든요. 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규제를 시행령이나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회적으로 그 규제들을 풀어버리는 이런 상황. 노동계의 양대 지침이 대표적인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저희가 이번에 알게 돼서 국감에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깊게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선 얼만큼 정말 결합 시도가 이루어져서 교환되었는지 전수조사. 현재 정부가 아직도 갖고 있을 그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안을 꼼꼼하게 좀 만들어 봅시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의정부에서 또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에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타워 크레인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의 건설 노동자가 50m 아래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고요.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2명의 건설 노동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일단 이제 당국은 타워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타워 마스트라고 불리는 철제 기둥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타워 크레인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장 감식 그리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이것을 확인해서 과실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입니다. 제가 또라고 표현한 게 올해 들어서도 몇 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 안전 문제 제기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 들어서만 6건이 발생을 했고 노동자 12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지난 5월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서 또 그랬는데요. 이 정부가 지난달 중순에 타워 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도 다시 사고가 일어나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6건 이렇게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타워 크레인 장비 자체의 노후화 그리고 무리한 공사 일정의 단축, 안전검사 미비 이런 게 이제 사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고 당시에 타워 크레인 안전검사를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국가기관에 의한 검사로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는 거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건설회사가 타워 크레인을 자체 운영을 안 하고 장비 임대업체를 통해 조달을 하게 됐고 또 그 여파로 타워 크레인 기사들도 비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세한 임대업체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이제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공사 일정 단축 문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문제 빼놓고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업계 참 이 산재 문제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이 오늘도 검찰 소환이 됐는데요. 관련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은 그야말로 폐지를 모아가지고 운영비에 조달할 정도였고요. 노인복지기금 한 푼도 다른 데 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김 사장님이라고 얘기 들었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걸 안 거지 그 전엔 몰랐습니다.
자, 이게 누구 목소리고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는 추선희 어버이연합회 사무총장이었고요. 뒤에는 이제 서석구 변호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하면서 많은 역할을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선희 사무총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박원순 시장 반대 가두 집회를 열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앞에 하는 그 목소리 들어본 거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우리는 돈 받은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냥 중소기업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중소기업으로부터 노인복지 기금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서석구 변호사의 경우에는 오늘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담당 검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묵비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28일에 JTBC가 이들이 국정원의 자금을 받고 인터넷에 댓글을 썼다. 이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를 해놓기 때문에 어제 전해드린 태블릿 PC 의혹과 더불어서 계속 뭔가 각을 세우는 분위기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측도 검찰 출석했죠. 류경기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정황을 쭉 확인을 했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은 관제 집회를 연 것에 더해서 박원순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신문에 비판 광고를 이제 게재하게 하도록 하고 또 인터넷 공간에 토론글과 댓글 등을 1천여 건 이상 게재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바 있죠. 류경기 부시장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 말고 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계획도 세웠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언론에 주장한 바를 보면 이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를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이 개인 일탈 차원에서 노벨 평화상 취소에 대한 말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정권 차원에서 그랬겠느냐. 이명박 때 노무현 구도가 부담스러워서 DJ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건 국민의당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없고 국정원 직원 개인 일탈이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뭔가 있는 건 사실인데 침소봉대에서 정부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예 아니라고는 안 한 그런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처음에는 개인 일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동관 전 수석 등도 언론에 대고 때가 되면 할 말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좀 모두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함께 들어본 소리가 제가 처음 앞이 추선희 사무총장 뒤가 서석구 변호사라고 했는데 반대랍니다. 앞이 서석구 변호사고 뒤가 추선희 사무총장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 그 시작이 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중단을 위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들려주는 것만 듣고 보여주는 것만 봐야 하는 좌파 독재의 암흑의 그늘에서 진실과 정의의 존재가 누구 목소리입니까? 이제 그 조원진 의원인데요.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뭐 무기한 단식을 투쟁 선언하는 뭐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뭐 정치적 인신 강금이고 정치 보복이다. 좌파 독재의 진상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음모다. 이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조원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리 마무리됐는데 법원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나 봐요. 원래 예상하기로는 오늘 오후 정도면 대략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일단 법원은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24시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심리에서 검찰 측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재판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을 피하려는 이런 행위를 이제 계속 해왔다는 거죠. 또 사건과 피고인의 어떤 지위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조작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검찰 쪽 주장이고 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이미 심리가 끝난
끝난 롯데,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 추가 구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인권 침해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인데요. 예. 또 유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사면 초과이다, 뭐 고립돼 있다 이런 좀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뭐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아무 말도 없다는 의사표시를 또 했다.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 반대한다.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써서 뭔가 지도부가 구속영장 반대에 좀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줬거든요. 네. 또 당내 친박계 인사들이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당분간은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정호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요. 내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이 구속영장을 반대할 것인지 이걸 논의한다고 하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법원 판단 좀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 들어보죠. 9월 29일부터 유관 정밀 조사를 하였고 매일 포획 여부를 확인하였고 외래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2km 이내에 대해서도 네, 부산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항 간만부도 정상화됐는데요. 지난달 28일에 개미 25마리가 발견된 이후에 29일부터 간만부도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방제 작업이 진행이 됐고 오늘 정오를 기해서 소독 대상 차량이 유의미하게 줄어서 뭐 간만부도 운영 정상화한다 이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이 들으신 내용이 이제 정부 브리핑하는 이런 소리였는데요. 붉은 불개미는 모두 사멸한 것으로도 잠정 발표가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여왕개미인데 결국 못 찾았다는 거죠? 발견을 못했는데 방역을 이 정도 했으면 뭐 죽지 않았겠냐라는 게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이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여왕개미가 직접 살충제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일개미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는 생존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예. 문제는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여왕개미가 군락을 이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살인개미라고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독성이 그렇게 강한 건 또 아니라면서요? 오늘 정부 브리핑을 따르면은 꿀벌보다는 위험이 크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꿀벌에 쏘여서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정도를 1이라고 보면 붉은 불개미의 독은 0.2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애초 살인개미라는 말 자체가 정부 발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소 오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뭐 여전히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개미가 또 꿀벌과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붉은 불개미가 지금 뭐 교역이 빈번한 국가들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런 점에서 좀 개미 전문가들이라든지 곤충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퇴근 시간이 될 무렵이 되니까 이제야 추석 연휴의 후유증이 좀 끝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화요일인데요. 1부에서는 NLL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의 관계, 정청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화섭님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묻어두는 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8742번님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빼앗은 대통령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는 일도 결국은 또 다른 불법입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전리품처럼 얻은 권력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는 한숨 섞인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유장춘, 김장, 김미숙님 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은 요지경 세상이다. 적폐청산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저희 시사자키 문자함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 오늘은 김다은 PD가 수고해 주었고요. 자, 이제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우리 세상을 읽어보는 키워드로 읽는 세상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편집기획팀장 고재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골라오신 키워드는 뭡니까? 네, 코카서스 붐 혹은 코카서스 열기,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코카서스가 뭐죠? 예, 지역 이름이죠? 생소하실 텐데 브레이트 희고 코카서스의 백무권에 나오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흑해와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산맥이고요.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예전 이제 구소련 시대에 소련에서 이 공산당 간부나 아니면 그 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황족들이 여행을 가면 휴양을 가면 이쪽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조지아 당시에 이제 그루지아였는데요. 예. 그루지아 지역으로 가곤 했는데 그곳에 대한 요즘 관심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예능 프로, 오지의 마법사나 슬로우 라이프 이런 곳에서 그쪽에서 촬영도 하고요. 예. 또 음식 문화를 조명하는 요리 인류 같은 데서도 그쪽을 조명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권 그리고 북미권에서 가는 여행지 그리고 또 일본의 여행사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 투어를 우리나라 패키지 투어가 좀 따라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롭게 발견되고 발굴되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 지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약간 남부 지역에 네, 사실은 코카서스 3국 이렇게 불리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터키보다도 오른쪽이고 이란의 위쪽, 카자흐스탄의 서쪽 요 정도니까. 근데 인종으로 보면 백인들이 네, 맞습니다.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백인이라고 하는 백인은 코카시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 코카시안들의 출발점이 코카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아시아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요즘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뜨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너무 좀 띄워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스위스의 자연과 프랑스의 와인과 이탈리아의 음식과 스페인의 정열을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에 얘기한 그 5가지가 여기 다 있다고요? 네네. 에이, 너무 띄워주시네. 요거를 좀 이제 검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예전 러시아 소련의 문호들인데, 막심 고르키, 그 다음에 레오 톨스토이, 그리고 알렉산드르 푸시킨,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지아의 자연과 음식, 이런 것 칭송을 했고, 본인을 문인으로, 문제로 키워준 곳이 바로 그루지아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검증이 끝난 곳입니다. 자연 건강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와인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 그거는 이 와인의 최초 생산지가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카서스 3국 중에 와인의 종주권을 주장한 나라가 2나라가 있거든요. 예. 조지아, 그루지아하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현존하는 이제 와인 관련 어떤 유적 유물을 측정해 본 결과 가장 오래된 아마 이제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와인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는 나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성서에 와인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아르메니아 이제 배경이 되는 게 그 아라랏산 밑인데 아라랏산이 노아의 방주가 걸린 산입니다. 그래서 예. 노아가 내려와서 이제 술에 취해서 자녀들이 옷을 덮어줬다는 그 성서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신 술이 포도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성서에 기반해서 최초라고 주장하고 이제 조지아는 그런 이제 유적 유물을 기반해서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인기 있겠네요. 예. 이 조지아는 특히 술존심이 센 나라인데요. 술존심이 뭐예요? 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마트에 가보면은 이 가게 매대의 한 절반 이상이 제 느낌으로는 술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랑하는 와인도 많고, 그리고 맥주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나오고, 또 이제 소련의 보드카와 본인들의 또 와인 이 브랜디까지 엄청난 술이 있고, 그리고 잔치를 할 때 손님들에게 이제 준비할 술을 계산할 때 계산 방식이 곱하기 26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인당 26잔을 돌릴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와, 26잔이면 몇 병인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조금 슬픈 날, 장례식 같은 데는 좀 자제하자 해서 18잔이에요. 아주 술존심, 주당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군요. 예, 그래서 국내에, 그리고 이제 국내 주당들이 현지에 가서 술을 마시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지 술이구나라고 느끼는데 뭔가 내 입맛에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지아에서 마시는 이제 와인이나 그런 이제 독주나 맥주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맛있게 잘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술 말고 다른 음식은요?
음식은 이제 푸시킨이 그루지아 음식은 하나하나가 시다라고 이제 칭송을 했을 정도의 음식인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위치가 중동 국가의 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음식은 좀 유럽 음식에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한국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중동 음식의 특징이 향신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없고. 향신료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가 바베큐가 생활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삼시세끼 맛있는 바베큐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기로 만드는 여러 가지 탕들 그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탕을 할 때는 그런 그 양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양념이 우리 입맛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양념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이제 음식 중에 샐러드를 뺀 다른 채소들을 이 격가지로 다양하게 놓는 나라가 드문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명을 할 정도로 특히 서양 음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네. 또 한국인하고 좀 친숙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럽을 갈 때 불편한 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이제 전통을 중요시하는 걸 떠나서 뭔가 이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뭔가 엑스트라처럼 다니는 기분인데 예.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이들은 여기에 사는 주연이지만 우리가 엑스트라가 아닌 좀 조연 정도의 느낌은 난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나 둘 다 외침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아하. 여기가 이제 코카스 산맥이 큰 줄기로 북쪽과 남쪽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으로 이 지역 일대에서 힘을 쓰는 세력들은 모두 지나다녔습니다. 뭐 알렉산더부터 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 몽골, 티무르 제국 다 지나다닐 때마다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침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이 끈질긴 생명력을 보였는데 예.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좀 정서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그런 그 주변 강국, 이슬람 강국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지켜낸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하나하나들을 보면은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침에 최적화된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교회의 벽돌을 보면은 여러 재료와 여러 스타일의 벽돌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너진 것을 계속 다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증축. 네,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37번 다시 지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도 해인사나 뭐 그런 이제 절들을 불타고 뭐 그랬을 때 다시 짓기 중건하고 재건하기도 하지만 37번까지는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성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곳곳에 길목에서 요새를 겸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교회 안에 비밀의 방들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졌을 때 그렇더라도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성물들을 숨겨놓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회 가운데 우물이 있는 게 있어요. 우물처럼. 그래서 아니 왜 이게 그 뭐 물길이 여기 있는 거냐? 왜 여기에 우물을 냈냐 했더니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거기에 이 유사시에 그런 교회 성물들을 들고 안고 그 우물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강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코카서스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비상 탈출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물이 아니고? 예. 그래요. 참 작은 나라의 서름 이런 거가 우리랑 또 공통점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영화 남한산성이 개봉됐는데 그런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연상시키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아르메니아 왕이 이 상대국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굴복을 해야겠다. 찾아갔는데 검투사와 네가 싸워서 이기면
평화를 맺어주겠다. 그래서 네, 그런 상대 왕 앞에서 검투사 결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이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굴욕을 감당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고유 문화를 이렇게 지켜낸 것들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지켜냈다. 네. 기독교 신자분들 가면 더더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고요. 조지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것은 기독교가 생활화되었지만 종교 시설물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고 소박하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을 사제와 신자로 나누거나 신자와 비신자로 나누지 않고 누구나 접근해서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심지어 관광하고 싶은 사람은 관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육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여행지 몇 곳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수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나 아르메니아 수도 에레반 여기만 며칠 묵으면서 휴양하면서 보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르메니아 쪽을 보면은 세반 호수가 좀 손꼽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도가 있는 곳에 자리 잡힌 호수인데 이 호수를 주변으로 상당히 풍광이 좋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로즈니 협곡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우리나라 석굴암과 같은 비슷한 석굴 교회가 있어요. 아마 초기에 어떤 그런 그 압제를 피해서 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고 산세가 우리와 유사한데 우리한테 암자나 정자가 있을 법한 곳에 교회나 어떤 십자가가 있어서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를 자극하는 곳입니다. 예. 암자가 있을 만한 곳, 그건 산속 깊은 곳. 네. 거기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또 만들고 이런 얘기로군요. 네.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 관광지고 조지아 관광지 가운데서는 조지아는 이 서유럽에서는 에비앙 생수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보르조미 생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보르조미 지역이 러시아 황실 휴양지였는데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숲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조지아에서는 애들이 천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로 휴양을 가는데 이곳하고 그리고 시그나기 전통마을은 이 평원 가운데 우뚝 솟은 언덕이 있는 이 요새 지역에 만든 도시인데요. 예. 상당히 좀 낭만적인 그런 카페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사랑을 부추긴다고 할까요? 24시간 결혼이 가능한 교회도 있어요. 예. 사랑이 맺어지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배경인 프로메테우스가 매달려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였다라는 카즈베기 산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인데 흔히 이곳을 보면 비유하기를 이제 스위스의 마테오른이나 융프라우 이런 곳에서 케이블카나 인공적인 시설물을 포토샵으로 지으면 이 카즈베기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인공적인 시설물도 전혀 없이 네. 자연 환경이 멋지다. 인공 시설물은 아주 예전에 만든 게르게티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성당 하나만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사람들의 뭐랄까 정의랄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게 저는 여기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은 우리보다 더 공동체적이고 정이 많아요. 길을 가다가 다른 차가 멈춰 있으면은 차를 세워서 살펴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 문제 있냐 아니면 다친 사람 없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도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 모습을 봐서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쾌활합니다. 그리고 흥이 많아서 여행지에 가서 그들의 흥에 우리가 기대면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는 정말 또 독실한 기독교 국가라 그런지 사람들이 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지날 때 정겹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람과의 그런 소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이 많다는 얘기는 또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기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역이 좀 그 산물이 잘 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외부로부터 그런 침략을 받을 만큼 그 지역이 또 이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 적이 그렇을 것 같은데 예. 조지아가 이제 이 인근 일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또 평지도 잘 발달돼 있어
곶감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그렇게 인심이 또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현지인들이 흥도 많고 정도 많고 그러면 여행지로서는 참 매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가서 말도 걸어보고 또 같이 만들어보고 해보고 같이 춤추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뭐 코카서스 붐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인데 네. 좀 주의할 점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좀 직접 운전하기에는 길이 험하고 또 약간 운전도 험합니다. 이 지역이 산유국 옆에가지고 기름값이 싸서 그런지 상당히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험한 길에 험하게 운전을 해서 일반 여행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종교적 맥락을 알면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로 읽는 세상, 오늘은 키워드가 일종의 관광 안내가 됐는데 예. 요즘 하여튼 워낙 예능 프로 등등에서 뜨는 곳이니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를 잘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 약진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군에. 그렇죠. 예. 대통령은 못 됐지만은. 예. 그리고 요즘 보면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의 몸값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죠. 몸값이 높아진다. 네. 지방 분권 강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요. 네. 네. 속속 출사표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출연하셨는데 연휴 끝나고 아침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출마 선언하더라고요. 전남지사. 예. 예. 연휴 동안 전남을 샅샅이 다녔다. 한번 이끌고 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김현정 앵커가 그럼 나는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이러니까 그럼 그게 맞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대요. 지금 전남지사 자리가 공석이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무대행 체제죠. 경상남도도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원래 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마 무주공산인 지역부터 뜨거워질 거예요. 전남, 경남.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은요? 수도권 현재 서울은 박원순, 경기는 남경필, 인천은 유정복. 공교롭게 3명이 다 당이 달라요. 그러네요. 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인데 제 생각에 아마 세 사람 다 일단 재출마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재출마하겠다고 한 건 남경필 지사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 시장 쪽도 추석 지나서는 입장 밝히겠다 하는데 사실상 3선 도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보고 있고 오늘 뭐 관련된 농담도 했다던데. 네. 예. 유정복 시장도 별 말은 없는데 이분은 아마 재선 도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면은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재선 3선 되느냐 이 여부도 여부지만은 여당은 수도권 싹쓸이가 목표예요. 벌써부터. 그렇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상 도전장을 내놓고 있고 예. 인천은 뭐 박남춘, 홍영표 이런 이른바 친문 인천의 현역 의원들이 도전장 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워낙에 상징적 자리니까 그러면 야당의 도전자는 누가 되느냐 이 관심이죠. 예. 현재 지지율이나 인지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앞서 나가요. 이분은 물론 전 정부 뭐 적폐청산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검사, 장관, 총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선출 쪽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손에 흙도 묻히고. 예.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야당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좀 단일 전선을 형성할 것이냐. 보수 야당은 통합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떤 라인업을 내놓을 거냐. 안철수 대표는 나서느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네. 여타 다른 지역은요? 영호남을 보면은 영남은 TK, PK가 좀 분리되는 현상이 보여요. TK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좀 우세인 면이 있고 그런데 경북지사는 김관용 지사가 이미 3선이라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냐 여부거든요.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김 장관이 안 나서면 또 막상 마땅한 사람이 안 보여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하. 부산의 경우에도 김영춘 장관, 최인호 의원 등이 겸용되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엔 봉하마을, 김해, 양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산은 문 대통령, 김해는 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은데 문제는 선수가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김경수 의원 뭐 출마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은 현재는 손다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호남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승부인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우세예요. 그런데 사람 매치업은 또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저력이 있고 지금은 현역 지사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계호 의원, 김영록 장관 등이 전남지사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광주하고 전북의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단체장에다가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도전을 할 것이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윤장현 시장이 있긴 있지만은 민주당의 이용섭 일자리 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아요. 예. 충청은 안희정 지사가 재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재보궐선거로 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은 충남이 정도 2012년 12월 14일 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김무성 의원이 부산에서 NLL 대화록을 읽은 날인데요. 그렇죠. 그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하는 모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리고 근접하게 딱 붙었다. 박근혜 후보가 항상 앞서다가. 네. 그래서 그날 오전 새누리당이 난리가 납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8시 반에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정원 셀프 강국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에 무더기 고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항의 방문하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게 다급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견되는 날도 그날입니다. 아하. 공교롭게도. 예. 그리고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3차 TV 토론. 그렇죠. 그 전에 미리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 오찬에서 별거 아닌 걸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또 이미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대선 3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11시에 경찰청에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발표했죠. 예. 그래서 그날 TV 토론은 문재인 후보가 좀 압도했던 토론이었는데 TV 토론에 대한 이러저런 뒷얘기는 없어지고 경찰의 발표 그것이 이제 뒤덮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도 어찌 보면 그 댓글 공작 건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물타는 용으로 네. 대화록이 등장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저는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 없었더라도 발표를 아예 안 했더라도 네. 어떻게 됐을까. 네. 역사의 가정이라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귀중한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2013년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인터넷 신문 뷰앤풀과 함께 인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인천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87년 13대 대선부터 18대 6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에서 1등을 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모집단 샘플링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국정원 수사를 사실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 표를 달리 찍었을 것이냐, 문재인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를 찍었던 인천 시민 유권자 13.8%가 나는 박근혜 그럼 안 찍었다. 문재인 찍었다. 무려 13.8%. 8%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박근혜 후보는 44.43%, 문재인 후보는 55.14%로 경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논란 또 그것의 물타기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NLL 대화록 공개 논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같이 맞물려 가는군요.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범죄를 범죄로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 하면 폐단이 쌓인 것을 없애자, 청산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의 이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런 악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구도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역하고 사람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지자체 선거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예전에는 주로 행정적인 의미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하고는 거의 지자체장이 마지막 경력이 된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 지난 대선에서 봐도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인데 네. 청와대에 다 넘겨야 할 걸 한 부를 남겼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이명박 정부의 이 대선 당시 그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죠. 네. 그때 어떤 경로가 됐건 새 나가서 선거 유세 과정이 읽혀졌다. 이것까지가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추를 하자면 2012년 10월 달 국정감사장에서 정문원 전 의원이 그것을 말했는데 네.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어요. 이명박 그렇죠. 정부 시절.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자기는 미리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대화록을 보니까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워딩이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선 때 심지어 뭐까지 왜곡해서 악용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굴종적 태도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했다. 네. 국내 사정 이런 것을. 네. 근데 제가 또 원본을 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관심사가 뭐였냐면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열어라라는 거였어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해주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후에 회의 들어와서는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김계관 동무 들어오시오. 그리고 개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예. 가능하다는 걸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180도 또 왜곡해서 선거에 이제 악용한 이게 사례죠. 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원 당시 의원은 통일비서관 지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문원 전 의원은 재판까지 받아서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벌금형을 받았죠. 김무성 의원은 이제 무혐의 처리됐는데 예. 그 전 과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네. 그때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데 네. 2013년 6월인가 6월 20일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그 이른바 그 대화록 네. 그거를 비밀 기준을 낮춰가지고 네. 그냥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좌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NLL 대화록을 들고 국회로 출발했답니다. 공개한답니다. 네. 그러면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로 모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만 그것을 열람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국정원 1차장이었을 거예요. 저희 보좌관 시켜서 출입하는 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출입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어떤 언론사에 제공을 해서 이제 뭐 단독 특종이 된 건데 예.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갔죠. 그러니까 제가 합의를 안 해준 거죠. 그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부역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그 다음에 국정원이 민주당 야당 정보위원 의원회관에 들러서 의원 방마다 다 강제 투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실에. 세상에 그 중요한 국가 비밀을 그냥 막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또 즉시 수령을 거부해라. 갖다 다 줘라.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제가 이제 원본을 정독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포기 발언도 없었고 보고라는 단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목에서 궁금한 건 이명박 정부의 남재준 원장은 그걸 왜 공개했을까요? 공개가 돼서 표현하신 것처럼 정독해보면
대선 때 논란됐던 게 다 잘못된 거네. 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때 다 공개를 했을까요? 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유세 현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일부를 줄줄 읽어내려갔죠. 당시 대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 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원이 출처로 지목됐지만 결국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이 문제를 이번에 조사하겠다라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이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 문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금 그 끔찍한 딸 친구 살해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네.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서울 디지털대 배상훈 교수와 이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 소식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 요즘 이 댓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인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자, 국정원의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 이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그 회의록, 2012년 대선 이전에 이게 논란이 시작이 돼서 참 오래 끌었던 논란인데 이 과정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로 이 NLL 대화록 유출건, 이건 국정원과 당시 여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거죠. 네. 네네. 처음 이게 불거진 건 2012년 국감 때였죠? 2012년 통일부 국감 때 제가 이제 외통위 소속이었는데 정문원 의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발언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것을 다시 대선 때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언제였죠? 정확하게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야, 그 대선 바로 며칠 전이네요. 직전입니다. 예. 부산 서면 유세에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그것을 주룩주룩 다 읽어나갔죠. 뭔가 문서를 들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살펴보니까 김무성 의원은 찌라시에서 그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에 그것이 없었고 국정원에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스는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왔다 하는 것이 또 역으로 증명된 꼴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딴 데서 얻을 방법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NLL 회의록이 왜 국정원에 존재했을까? 그 경위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할 당시에 배석했던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조명균 비서관이었거든요. 맞아요. 메모도 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잘 풀 수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에 용역을 준 거예요. 녹취록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 원본, 진본까지 다 청와대로 줬어야 되는데 함부를 남긴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청와대한테 보낸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똑같은 복사본이겠죠. 그것은 공공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은 기관의 부처의 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를 써서 결국은 공개를 원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즉 녹취록을 풀 당시에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국정원장은 누구였죠? 김만복 국정원장이었을 것으로. 그럼 시차는 있지만 야당도 다 봤다. 결과적으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다급하게 공개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면밀한 분석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 과연 보관이 돼 있는지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자. 근데 국정원에서 대통령 기록관에는 부재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더 큰 논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았나 이런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더 큰 논란이 일었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까지 해가지고 네. 대통령 기록관을 뒤졌더니 네. 없었어요. 사초 폐기 논란이 됐고. 그 이제 미스테리로 이제 빠졌는데. 예. 무단으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2013년 6월 20일인데 네.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한 달 후 2013년 7월 24일부터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열리게 돼 있던 때입니다. 국정원이 코너에 몰려서 위기에 몰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거죠.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양지 최선봉에 서서 네. 전국을 주도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무단으로 유출하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원 댓글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는 CCTV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래서 저는 미리 그것을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초 폐기 논란으로 간 끝에 뭐 재판까지 다 갔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정부 관계자, 뭐 조명근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됐죠. 무죄를 받은 수로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아마 그 전반의 과정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이 끝난 후의 과정, 2012년에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과정, 2013년에 비밀을 등급을 낮추게 된 과정, 뭐를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NLL 대화록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수 있어요. 참고해서 봐야죠. 참고해서 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갖고 와봐라 하고 통일비서관이 관여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국가 기밀이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한 상황이고 또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교 비밀 문서도 30년, 50년 이렇게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치적 이득, 다시 말해서 대선 때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과연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갔다 봤다 하는 정도는 저는 익스큐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 선거에 악용하고 또 더군다나 유세장에서 그걸 김무성 의원이 읽고 이랬던 부분은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죠. 네. 그러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관계자뿐 아니라 정문원 전 의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특수조직이거든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조직 개편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2년 심리전단 그것도 저희가 10월 국정원 국감 때 비공개 회의니까 기자들은 잘 못 봤겠지만 어떤 의원이 제기했어요. 국정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때는 딱 잡아댔죠. 근데 그게 다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원세훈 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일. 좋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남재준 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똑같은 관계다? 네, 그렇습니다. 비밀 등급을 낮춰서 공개한 것도? 그런 민감한 것을 국정원장 단독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